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제가 지방선거 전에 선거 전망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늦어진 게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은 게 21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에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좀 뭐 더디긴 하지만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이 끝나고 대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제가 0.73% 20만 표 차이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선거 전략을 짰다가는 폭망하는 수가 있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났죠. 결국은 민주당이 혹시나 24만 표밖에 차이 안 났어. 그리고 좀 안이한 자세로 뭐 공천을 했다던가 선거 전략을 세웠다면은 그거는 뭐 이런 참패가 예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건 뭐 참패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지방선거 그 전망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라는 거는 시도지사 그를 중심으로 봤을 적에 민주당이 4석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13개로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벽에 막판 뒤집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5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2석을 얻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민주당을 디스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민주당 관계자들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좀 차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친문 친명이 그 선거 패배를 둘러싸고 책임론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친문이 당권을 잡건 친명이 당권을 잡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 진정한 참회, 뭐 참회라기보다는 그 현실을 아는 파악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새누리당이 그랬듯이 그냥 민주당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예상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봤을 적에 한 4개 시도지사에 이기겠구나, 즉 호남 세 지역하고 제주도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서 5개를 가져갔습니다. 지방선거 석 달 전에 있었던 대선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3%.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만은 아깝다. 0.73%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 그러는데 이 수치는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지방선거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그 시도지사들이 득표한 걸 보면은 53.7%입니다. 53.7%. 그런데 그 석 달 전에 윤석열 후보는 48.56%를 얻었어요. 무려 5%를 더 득표를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표는 47.83%입니다. 그리고 요번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43.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4.6%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는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0.73% 차이밖에 안 났는데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10.5%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일은 죄송하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가 틀렸거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투표율은 지방선거가 2010년서부터 보면 쭉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54.5, 2014년에 56.8, 그리고 2018년에 60.2, 그리고 2022년 지난 선거죠. 그게 50.9입니다. 자, 보십시오. 2010년, 2014년 조금씩 늘죠. 그런데 갑자기 4년 사이에 2018년에는 60%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 전에 제가 전망을 하면서 한 55%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50.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60점, 2018년도 지방선거 투표율인 60.2% 자체가 이게 믿을 수 없는 수치라 이 말씀입니다. 자, 투표율은 그렇고, 투표율 민주당 그 광역시 도지사들의 득표율을 보면은 2010년에는 43.8%, 그리고 2014년에는 늘죠. 5% 정도 늘어가지고 48.9%. 그랬다가 2018년에 다시 5%가 늘어서 54.9%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 이상 줄어든 43.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수치도 요건 믿기가 힘들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도지사 당선율을 보면은 2016년에 16 중에서, 그때는 세종시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개입니다. 16개 중에 7석을 차지해서 당선율이 43.8%, 2014년에는 17석 중에서 9석을 차지해서 52.9%, 그런데 2018년에는 17석 중에 무려 14석을 차지해서 82.3%, 이것도 15석이 될 수 있었는데, 한 군데 민주당이 이 공천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당이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82.3%. 그리고 지난 6월에 1일 날 있었던 선거에서는 그것이 팍 줄어들어 가지고 17석 중에서 5석, 그래서 29.4%가 돼버렸습니다. 선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득표율하고 당선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선거를 보면 43.8% 득표에서 43.8%의 당선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득률이 1.0입니다. 2014년에는 48.9% 득표를 했는데 당선율은 52.9%가 돼서 1.1이 됩니다. 근데 2018년에는 54.9%를 득표했는데 당선율은 무려 82.3%가 나와서 1.5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 지난 6월 1일 선거에서는 43.2%를 득표했는데 29.4% 당선이 돼서 0.7입니다. 선거 제도가 완벽하다면 1.0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1.5나 0.7의 같은 많은 편차를 보이면은 그거는 선거 제도가 잘못됐거나, 무슨 소린가 하면은 뭐 게리맨더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특히 2018년에 굉장히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표를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투표율은 상관이 없고요. 득표율하고 당선율 여기 돼 있죠. 득표율이 갈색이고 당선율이 회색이고 이득률이 요 황색입니다. 보면은 요 두 차례 선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죠. 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 선거도 변동성이 생겼지만은 요 차이가 2018년 선거보다는 좀 작지요. 그래서 이 결과는, 이때 선거 결과의 수치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저는
그 말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선거가 2017년의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2%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나서 뭐 광역시도지사 선거이긴 하지만은 1년 전에 42%였던 것이 1년 만에 54%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 큰 변화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2020년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쪽에는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 득표율이 49.2%였습니다. 네. 대개 그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들은 평가선거 또는 심판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득표한 것보다는 더 낮아지는 게 추세인데, 유독 지난 정권에는 대통령 선거 1년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통령 득표율보다 무려 10%가 늘어났다. 12%가 늘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7%가 늘어나고,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자, 지방선거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 선거를 보면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25개 중에 21개를 차지해서 84%, 그 다음에 시의원은 109명 중에 79명을 차지해서 72%, 2014년에는 25개 중에 20개를 차지해서 80%, 그 다음에 2014년에 109개에서 중에서 77석을 차지해서 71%. 요 두 선거는 과거 그 새누리당이 집권을 했을 적에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진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선거에서 이건 거꾸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개, 그래서 96%를 차지하고 109명의 그 시의원 중에서 99명을 차지해서 91%, 더 대폭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있던 선거 보면은 이제 정권 교체된 후죠. 그랬더니 25석에서 8석으로 25석 중에 8석만 차지해서 32%, 112명의 의원 중에서 34명을 차지해서 30%. 4년 사이에 이런, 아무리 정권 교체가 돼도 이런 편차를 보일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차트로 정리했습니다. 뭐 비슷하죠. 그다음에 갑자기 늘어나더니 또 갑자기 줄어듭니다. 저는 뭐 이 선거가 됐던 또는 이 선거가 됐건 이거는 투개표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치만 믿고 민주당이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특히 대선 결과 0.73% 24만 표 차이가 진짜라고 믿고 선거 전략을 세웠다면은 그건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 무슨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자, 그러면 어떤 듣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야, 뭐 대단한 존재라고 네가 무슨 뭐 문제의 본질이었더니 진실이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 수치입니다. 이 수치.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의 본질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붙일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리고 참패한 야당 민주당은 지금 자중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권 장악은 이제 확실하죠.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사정 당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사정 정국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게 뭐 과거 뭐 정권의 잘못된 점을 무조건 파헤친다. 그 단순히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야당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아니라 여야 모두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직도 국회의원 167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 입장, 민주당 입장서 보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뭉치면 사는데 그 뭉침의 코어, 핵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깨질 수밖에 없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고요. 지금 무슨 친명의 싸움이다 그러는데, 죄송하면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친문 없습니다. 예. 친명 반명의 싸움이죠. 그래서 반명의 뭐 핵심이 될 인물이 누구냐? 이낙연 후보라고, 이낙연 전 총리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뭐냐? 그게 호남입니다. 우리가 깨져도, 당 따로 차려도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호남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국회의원 30명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굴종하면서 혹시 친명이 당권을 잡더라도 왜 거기에 굴종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우리 나가자.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친명이 내세우는 거는 그래도 다음 선거, 다음 대선을 생각할 적에 이재명 후보만한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24만 표 차이로 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0.73% 24만 표 차이는 전혀 믿을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고 또 이재명 후보를 다음 대선에 또 후보로 선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의 정치판 또는 정치 구도가 잘못됐다, 또는 정당 구도가 잘못됐다, 여의도 문화가 잘못됐다, 이거를 개선하려고 또는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2년 조금 덜 남은 2024년 총선에 대비해서 새 판을 형성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이 새 판 형성은 여야를 모두 포함한 거예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기반. 그 선거 결과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투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생긴다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선거가 좀 부정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득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를 했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제대로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는 후보 시절에 한 얘기를 대통령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세 차례의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또
지금의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정권이 바뀐 후에 치러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그 선거 관리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